여러분 안녕, 유주쌤이에요. 우리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원나라의 간섭을 받았던 고려 원간섭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간섭기 시대에 성장했던 지배층인 권문세족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원나라의 간섭과 권문세족의 부정부패를 타파하기 위해서 개혁을 펼쳤던 공민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원간섭 시기, 원간섭기에 성장했던 권문세족이라는 지배층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얘들아, 고려 시기 지배층, 고려의 지배층의 변천은 배웠어요. 기억해요? 가장 먼저 있었던 고려의 지배층은 문벌 귀족이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 문벌 귀족을 제거하고 등장했던 사람들 누구였지? 칼 쓰는 사람들. 맞아요. 바로 무신이었죠. 무수라는 신하. 그리고 이 다음 마지막 고려 지배층으로 나온 사람은 바로 권문세족입니다. 배웠었지? 먼저 권문세족이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권문세족이 됐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출신입니다. 권문세족이 된 사람들의 대표적인 출신인데요. 첫 번째로는 몽골어 통역관. 이 사람들은 원나라에 관리가 오잖아. 그러면 원나라 사람들은 우리가 쓰는 한국어를 쓰지 않아요. 걔네는 몽골 민족이기 때문에 몽골어를 쓴단 말이야.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원나라 관리의 말을 알아듣기가 어렵겠지? 당연하잖아. 우리 지금도 외교관, 통역관 있잖아. 그것처럼 이 당시에도 원나라의 관리의 말을 통역해주는 통역관이 있어요. 근데 이 몽골어 통역관이 나중에 점점점 성장을 해서 권문세족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응방의 관리가 있습니다. 응방이 뭐냐면 여러분 교과서 134쪽에 보면은 생각넓히기에 나와 있어요. 응방은 왜 원나라 애들이 날아다니는 새 있잖아, 매. 그 매를 되게 좋아한다고 했었잖아. 그래서 이 원나라 애들한테 선물할 매를 관리하는 그 관청이 응방이라는 관청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관리 애들이 좋은 매를 잡아다가 원나라 애들한테 주는 애들이었어. 그러니까 거의 사냥을 하는 관청이었던 거지. 근데 이 응방의 관리도 권문세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원나라 황실과 결혼한 가문이에요. 얘네는 뭐냐면 원나라에서 우리 고려의 여성들을 자기들한테 데리고 와라 라고 했었잖아. 그 여성들을 공녀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이 공녀로 간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기황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황후는 처음에는 원나라의 공녀로 끌려간 여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무수리부터 시작을 해서 그 원나라의 궁궐에서 일을 하다가 당시 원나라의 황제의 눈에 띄게 된 거야. 그러면서 호궁이 되더니 결국에는 황후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원나라 황제의 황후가 된 거야. 그러면 봐봐 얘들아. 원나라 황제가 이 당시에 힘이 셌어? 고려의 국왕이 힘이 셌어? 원나라의 황제가 힘이 셌어. 고려 국왕은 원나라 황제의 말을 들어야만 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원나라 황제의 부인인 원나라의 황후가 힘이 셀 것 같아? 고려의 국왕이 힘이 셀 것 같아? 원나라의 황후가 힘이 세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기황후가 기황후가 고려의 국왕보다 훨씬 더 높은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때 문제가 뭐였냐면은 기황후의 오빠들, 친오빠들은 고려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기철, 기원 같은 기씨 형제예요. 여러분 교과서 134쪽에 보면은 날개 부분에 기철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당시에 기씨 형제는 자기의 여동생이 고려 국왕보다 훨씬 더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자기 여동생이 원나라 황제에게 쏙닥쏙닥 해가지고 고려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해버리면 바꿀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야. 이렇게 되니까 이 기씨 형제들은 고려의 국왕보다 자기들이 더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주 아나무인으로 이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원나라 황실과 결혼한 가문이 대표적인 권문세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봐봐. 지금까지 권문세족이 되었던 대표적인 3명의 그 사례를 봤어. 몽고로 통역관, 그리고 원나라에게 매를 줬던 응방의 관리, 그리고 원나라 황실과 결혼한 가문. 요 3개의 출신은 한 가지의 뚜렷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 그렇지, 맞아. 바로 정답이야. 보면은 원나라와 친했던 애들이라는 거예요. 몽고로를 통역을 했기 때문에 원나라 관리와 굉장히 가깝게 있었고요. 원나라가 좋아하는 매를 주는 관리였기 때문에 원나라 애들이랑 친하게 지낼 수 있었고요. 또 더군다나 원나라 황실과 결혼을 한 가문이었기 때문에 원나라와 가장 가까웠겠죠. 이렇게 원나라랑 친하게 지냈던 애들이 원나라 세력을 등에 업고 성장을 해서 결국에는 권문세족이라는 지배층이 되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엔 특징을 보도록 할게요. 가장 첫 번째 특징, 그죠? 바로 이들은 친원 세력이라는 거. 친원 세력 뭐야 얘들아, 이거 배웠지? 그지? 맞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일제시대에는 친일파가 있었죠. 친일파. 일본한테 딱 달라붙어가지고 우리나라를 팔아먹은 것들이잖아. 그것처럼 일본이랑 친한 애들을 친일파라고 불렀다면 이제는 원나라랑 친하게 지내면서 권력을 잡았던 애들이니까 얘들을 뭐라 부르는 거겠어? 그치, 맞아요. 친원파 또는 친원 세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장 큰 특징이죠. 친원 세력이라는 거. 두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들은 이제 고려의 관리들이 두렵지 않았어. 그러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토지를 수탈하게 됩니다. 우리가 배웠던 문벌 귀족보다도 훨씬 더 많이 토지를 수탈한 게 무신들이라고 했잖아. 걔네가 칼 들고 다니면서 무서울 거 없이 토지를 뺏었다고 했잖아. 근데 이 무신보다도 훨씬 더 많이 토지를 뺏었던 게 권문세족입니다. 얘네가 가진 토지는 어마어마하게 컸기 때문에 이 토지를 큰 대자를 써서 대농장이라고 불러요. 얼마나 컸냐면 보면은 산과 강을 경계로 삼을 만큼 되게 큰 토지를 가졌대. 보면 이제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이쪽 산 보이니? 이쪽 산부터 저 끝에 있는 산까지가 내 땅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지. 실상으로 보면요. 여기 보여? 여기 보여? 여기 되게 조그만 사람이 있잖아. 이 사람이 되게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여기에 있는 이 산부터 저기 끝에 멀리 보이는 이 산까지 이 땅이 다 내 땅이란다? 라고 말할 만큼 큰 대농장을 가진 거야. 지금으로 치면 얘들아 봐봐. 우리 누가 건물 하나만 갖고 있어도 건물주님, 주님이라고 부르잖아. 근데 얘네는 건물 하나도 아니야. 이쪽 산부터 저쪽 산까지 다 내 땅이야 라고 말할 만큼 엄청나게 큰 대농장을 갖고 있었다는 거. 이거 다 누구 거 뺏은 거겠어? 불쌍한 백성들 거 불법적으로 뺏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 땅만 뺏어간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 땅을 뺏어갈 때 그 땅의 주인이었던 농민들을 노비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얘네는 어떻게 불법적으로 땅을 뺏고 그 농민들을 노비로 만들었냐? 예, 바로 이거야. 거의 지금으로 치면 사채업자 하듯이 한 거예요. 이제 불쌍한 농민들이 몽골이랑 전쟁하고 난 뒤에 제대로 농사나 지을 수 있었겠니? 몽골이랑 전쟁하고 다시 자기 집에 돌아왔더니 내가 갖고 있던 땅이 완전 다 뒤집어져가지고 황폐해져 있어. 이렇게 되니까 다시 농사를 짓는다고 해도 세금을 내기에 수확량이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농민들이 불쌍하게 세금을 못 내고 있으니까 옆에 와가지고 이것들이 되게 막 속닥속닥거리는 거야. 우리가 돈 빌려줄게. 니네 많이 힘들구나. 돈 빌려줄게. 너희는 나한테 이자 조금만 주면 돼. 라고 하면서 돈을 빌려줘요. 농민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돈을 빌려가지? 근데 사실 그 이자가 300%의 이율로 이자를 갚으라 라고 하는 거야. 예를 들면 10,000원을 빌려갔는데 이자로 300만 원을 갚아라 라고 하는 거지. 야, 10,000원을 낼 돈도 없는 애들이 어떻게 300만 원을 갚겠니? 그럼 이걸 못 갚으면은 니네 돈을 못 갚으면 니네 몸뚱아리라도 내놔 라고 하면서 이 농민들을 자기 노비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땅도 뺏고 농민도 노비로 만드는 이런 나쁜 짓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권문세족이라는 거. 네, 넘어갈게요. 이렇게 원나라의 간섭을 받느라 힘들고 또 권문세족의 비리, 부정부패 때문에 백성들이 힘든 시기에 드디어 이 고려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보겠다라는 국왕이 나타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국왕이에요. 어떻게 보면 고려 시대의 가장 중요한 왕이라고 할 수 있어. 바로 누구냐면 공민왕입니다. 공민왕. 공민왕 많이 들어봤죠? 바로 이 공민왕이 반원 자주 정책과 개혁 정책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반원 자주 정책부터 할게요. 반원, 되게 쉬운 말이야. 나는 원나라에 반대하겠어 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주, 그리고 우리 고려 스스로 정책을 펼쳐나겠어. 더 이상 원나라의 간섭을 받지 않고 우리 고려 스스로 일어나겠어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반원 자주 정책입니다. 그거는 이 반원, 원나라에 반대하는 거는 공민왕의 이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볼게 얘들아. 요 표가 이 원나라 간섭기에 그 왕을 했던 왕들의 이름이에요. 이 원종 기억하지? 이거 저번에 봤잖아. 원종은 이제 그 원나라의 황제 쿠빌라이랑 강화를 맺었던 왕이고요. 그 다음의 왕들부터 원나라의 간섭을 받으면서 고려의 왕으로 즉위를 했습니다. 근데 이들 중에 공민왕만 특이한 점이 있어요. 뭐야? 맞아. 바로 다른 왕들은 이름 앞에 충자가 들어가는데 공민왕의 이름에만 충자가 안 들어가요. 이 저번에 우리 했어. 이 국왕들의 이름에 충자가 들어갔던 이유가 뭐라 했지? 맞아. 충성충이라 했잖아. 누구한테 충성하라고? 원나라한테 충성하는 왕이라고 해서 충성 충자를 넣었다 했어. 근데 공민왕 이름엔 충자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러면 공민왕은 충성을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나 이제 원나라한테 충성 안 한다. 원나라에게 반대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공민왕이라고 했다는 거. 볼게요. 그러면 도대체 왜 어떻게 공민왕부터 이렇게 원나라에 반대하는 정책을 할 수 있었냐는 건데, 보면 당시에 이제 보게 원나라도 얘들아 언제까지 늘 잘 나가고 늘 강할 수는 없잖아. 요 공민왕이 즉위할 때쯤이 원나라가 멸망해 가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요 당시에 원나라는 굉장히 힘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전염병이 원나라 전체에 돌고 있어서 나라 자체가 힘들었고요. 게다가 나라가 힘드니까 이 원나라한테 그 정복을 당했던 원래 중국 사람들, 원나라는 몽골 민족이었잖아? 이 몽골 민족한테 정복을 당했던 중국 사람들이 이 원나라에게 반대를 하면서 반란을 각지에서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원나라는 자기들 나라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바쁜 거야. 지들 나라가 난리니까 고려까지 신경을 쓰기에 힘들었다 이거지. 요거를 공민왕이 제대로 읽은 거예요. 당시의 정세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오케이 지금이 찬스구나 라고 하면서 이 원나라에 반대하는 정책을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나라에 반대하는 정책, 반원 정책, 어떠한 것들을 펼쳤는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1번. 1번은 원나라의 간섭으로 바뀐 제도들을 복구했습니다. 요거 기억나? 네, 요거 원래 고려가 나라를 만들었을 때 고려의 중앙정치기구로 만들었던 것들입니다. 기억납니까? 중서문화성, 상서성, 중추원 했었죠. 이성육부. 근데 요 중앙정치기구를 원나라가 야, 니들 우리 원나라가 쓰는 중앙제도랑 고려가 쓰는 중앙제도가 같을 수는 없어. 너희는 우리보다 낮은 등급의 제도를 써야 해 라고 하면서 이 중앙제도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름들도 다 바꿨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고 있던 거를 공민왕이
아니, 우리가 왜 원나라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이건 우리 고려가 만들어 놓은 중앙제도야. 우리는 원래 우리가 쓰던 걸 쓸 거야. 라고 하면서 이거를 다시 사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원나라 때문에 사용하지 못했던 제도를 공민왕이 복구해서 다시 사용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원나라의 내정 간섭 기구를 폐지했어요. 우리 배웠어. 원나라가 고려를 간섭하기 위해서 고려 땅에다 설치한 관청이 있었죠. 뭐였죠? 기억하세요. 뭐였죠? 맞아. 바로 정동행성이 있었죠. 이 정동행성에 있는 관리가 고려의 사사건건 간섭을 하고 고려의 정책들을 원나라한테 보고했다고 했죠. 근데 공민왕이 딱 봤을 때 이 관청이 있으면, 이 정동행성이 있으면은 계속해서 얘네가 고려의 사정을 원나라에 보고하고 또 원나라의 정책들을 간섭할 것 같은 거야. 그럼 이 정동행성을 어떻게 해야 돼? 간단하죠. 바로 폐지해버립니다. 폐지하는 거야. 정동행성을 폐지하고 원나라에 더 이상 간섭을 받지 않겠다라는 표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1번이랑 2번은 원나라가 정치적으로 간섭했던 것을 반대한 거예요. 그 다음 3번 볼게요. 3번은 원나라가 고려를 영토적으로도 간섭을 했어요. 기억납니까, 여러분? 네. 보면 원나라가 고려의 영토 전체를 다 냠냠쩝쩝 정복하지는 못했지만 고려의 영토 일부분을 간섭했다고 했죠. 기억하죠? 여기 보면 세 가지 간섭당했던 땅이 있어요. 어디 갔냐, 마우스. 네. 네. 여기 천령 북쪽에 있는 영토를 원나라가 자기들이 다스리기 위해서 쌍성 총관부라는 관청을 두고 다스렸고요. 그 다음에 서경 주변에 있는 여기 영토도 원나라 자기들이 다스리고 싶어서 동령부라는 관청을 두고 이 지역을 다스렸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주도 지역, 그 당시에는 탐라라고 불렀다고 했죠. 이 지역을 원나라가 다스리려고 탐라 총관부라고 하고 원나라가 다스렸어요. 기억합니까? 이런 식으로 영토적으로 일부분에 간섭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요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원나라가 고려에게 돌려줍니다. 고려가 계속해서 부탁을 해. 원나라 황제님, 저희 고려 땅 지금 지배하고 계신 거 저희 좀 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좀 제발 돌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부탁을 해요. 이렇게 되니까 원나라 황제가 두 개의 영토는 돌려줍니다. 어떤 영토를 돌려주냐면 먼저 첫 번째 탐라, 제주도 지역의 탐라 지역을 고려한테 그래 너희 이거 그냥 다시 너희네가 해 라고 하면서 돌려주고요. 그리고 또 이 서경 주변에 있었던 요 지역 동령부도 없애면서 서경 주변 지역도 돌려줍니다. 근데 유일하게 원나라가 돌려주지 않았던 지역이 있어요. 어디냐면 바로 여기. 네. 천령 이북의 영토였던 쌍성 총관부가 다스리고 있었던 요 동쪽 지역을 끝까지 돌려주지 않고 있었던 거야. 근데 요거를 부탁을 해서 계속 안 돌려주면 이제 공민왕은 무슨 생각을 한 거야? 뭐하러 부탁해? 난 이제 원나라한테 반대하는 정책을 할 텐데 나 부탁 안 해. 그럼 나는 부탁을 안 하고 뭘 하겠다는 거야? 공격을 하겠다가 된 거예요. 이제 우리 고려는 더 이상 원나라에게 부탁을 하지 않고 공격을 하겠어. 니네가 계속해서 안 준다고 하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자주적으로 우리 힘으로 직접 다시 뺏어오겠어 라고 하면서 공격을 한 겁니다. 이때 공격을 할 때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원나라의 관청이 쌍성 총관부였기 때문에 우리는 쌍성 총관부를 공격하였다라고 말을 하고요. 이 쌍성 총관부 공격을 성공했을까 실패했을까? 성공합니다. 예, 성공을 해서 공민왕은 쌍성 총관부를 공격을 해서 천령 이북의 영토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직접 전쟁에서 승리해서 영토를 되찾게 되는 거예요. 중요해요. 쌍성 총관부 공격, 영토 회복.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반원 정책 볼게요. 이렇게 정치적인 간섭도 없애고
영토적인 간섭도 없앴어. 그리고 또 되게 요건 기본적인 거죠. 우리가 원나라를 반대하고 있는데 우리가 원나라의 풍습을 유지할 필요가 없잖아. 이거는 우리가 변발하고 있으면서 나 원나라 싫어해 라고 하는 건 너무 웃기잖아요. 내가 원나라 옷을 입고 있으면서 우리 원나라를 따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서 이제 공민왕은 변발을 금지하겠어. 니네 이제 변발하려고 했던 머리 자르고 앞머리 길러. 네, 다행이죠. 이때 변발이 금지당해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면서 몽골 풍습을 금지하게 됩니다. 다음 5번째 보도록 할게요. 5번째, 기철 등 친원 세력을 제거했다는 거. 네, 검정고무신에 나오는 기철이 아니고요. 아까 기철이 봤죠? 당시에 기왕후의 권력을 등에 업고 부정부패를 가장 많이 일으키고 있었던 것이 기철과 같은 친원 세력이었기 때문에 공민왕은 이 친원 세력들이 없어져야만 원나라에 반대하는 정책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해봐봐. 얘네가 계속 있으면 얘네가 공민왕이 원나라 반대하는 정책 하는 거 내버려 두겠어? 안 내버려 두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기철 먼저 죽여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 실제로 당시에 이제 기철아, 내가 너네 한테 맛있는 음식도 주고 파티를 열어줄게 라고 하면서 연회를 베풀어 줄게 라고 꼬셔요. 그래서 얘네 형제한테 술이랑 이런 걸 대접을 한다고 해서 파티장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뭘 해버린 거야? 그리고 난 뒤에 실제로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철과 같은 친원 세력을 제거하게 됩니다. 요게 바로 공민왕이 원나라에 반대했던 반원 정책이라는 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공민왕의 개혁 정책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 얘들아, 공민왕이 해결한 게 2개란 말이야. 하나는 원나라의 간섭을 받은 게 문제였잖아. 그래서 원나라의 간섭을 반대하고 이제 자주적으로 일으키려고 했던 반원 정책이었고요. 2번째는 권문세족이 부정부패를 하고 백성들을 못 살게 구는 게 문제였어. 그래서 요거를 해결하는 개혁 정책도 합니다. 그 개혁 정책을 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게 뭐냐면 바로 전민변정도감이에요. 관청의 이름이야. 관청의 이름. 이거 얘들아, 여기 사실 있는 까만 글자 있잖아. 이 까만 글자 다 새빨간색으로 써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근데 다 빨간색이면 너네가 너무 눈이 아플까봐 선생님이 그냥 까만색으로 써놓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필기하실 때 빨간색으로 쓰시던지 아니면 형광펜으로 밑줄 쫙쫙 그어 놓기 바랍니다. 전민변정도감 보도록 할게요. 권문세족의 부정부패를 해결하려고 했다고 했잖아. 권문세족의 특징에서 우리가 봤었어. 권문세족의 가장 큰 나쁜 짓은 뭘 한 거야? 백성들의 토지를 뺏어서 자기들이 대농장을 만들고 백성들, 일반 농민들을 노비로 만들어버리고 이게 가장 큰 나쁜 짓이었단 말이에요. 백성들도 힘들었고 나라 입장에서도 굉장히 힘들어졌어. 왜냐면 이 나라의 경제가 돌아가는 거는 백성들이 내는 세금으로 돌아가는 거란 말이야.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세금으로 국가 경제가 돌아가요. 근데 농민애들이 노비가 돼버리면 이 노비는 국가의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노비 자신의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농민의 수가 줄어들고 노비의 수가 늘어나게 되면 국가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는 애들이 줄어드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 입장에서도 굉장히 경제적인 손실이었어요. 백성들이 힘들어지는 것도 맞고 국가가 힘들어지는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해야만 했던 거지. 그래서 공민왕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까라고 할 때 공민왕의 정치적 파트너였던 신도원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신도원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신돈,
요거 니네 잘 보는 짤이잖아, 짤. 이 사람이 공민왕의 정치적 파트너였던 신돈이야. 신돈이란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그때 짤이에요. 근데 이 신돈은 원래는 승려예요, 승려. 승려였는데 당시에 공민왕이 이제 권문세족이나 고려의 관리들한테 염증을 느끼고 있었어. 아, 얘네가 너무 권력만 좋아하고 돈만 좋아하고 이러니까 자기랑 같이 정책 제대로 된 개혁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때 신돈이라는 승려가 공민왕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민왕이 생각을 했을 때 이 사람은 승려니까 그런 권력이나 돈에 대한 욕심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신돈과 점점 가까워지고 공민왕이 신돈에게 마음을 주게 되면서 이 신돈에게 개혁을 맡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돈이랑 공민왕이 함께 추진을 했던 게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관청을 세우고 권문세족의 토지와 노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권문세족이 불법적으로 가지고 갔던 토지를 뺏고 불법적으로 노비가 됐던 사람들을 다시 농민으로 바꾸려고 한 거야. 볼게.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역사탐구예요. 보면은 신돈이라고 나오지. 당시에 공민왕이 이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관청의 총책임자로서 신돈을 임명을 한 거야. 그 다음에 신돈이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관청을 두기를 청하여 점점점점 전민변정도감을 설치를 한 거야. 그 다음에 전국에 이제 알림글 같은 벽보를 붙인 거야. 붙여서 알리기를 백성이 대대로 농사를 지어 내려오는 땅을 힘 있는 집이 빼앗고 권문세족이 뺏었다. 또는 이미 땅 주인한테 돌려주라고 판결을 내린 것도 권문세족 애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백성을 노비로 삼고 있다. 그러니까 이 권문세족에 이런 나쁜 짓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설치했다?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관청을 설치했다. 전민변정도감을 두어서 이를 바로 잡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희 나쁜 짓을 했던 권문세족은 서울은 우리가 기간을 15일을 기간을 줄 거고 나머지 지방 각 도는 40일의 기간을 주겠다. 이 15일과 40일 기간 동안 그 잘못을 스스로 알고 고치는 자는 우리가 벌을 주지 않겠다. 죄를 묻지 않겠다. 근데 만약에 이 기간을 지나서 불법적으로 토지를 뺏고 백성들을 노비로 삼은 일이 발각되면 그 사람은 갔다가 조사를 해서 벌하겠다. 조사를 하여 다스리되 거짓으로 호소한 자는 도리어 벌을 줄 것이다. 라고 이 각지에 알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권문세족이 불법적으로 가지고 갔던 토지 그리고 불쌍한 노비가 돼서 불쌍한 농민들을 다시 농민으로 바꾸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공민왕의 개혁 정책이었어요. 전민변정도감 이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한 목적이 무엇이냐? 1번이죠. 1번. 이 당시 권문세족이 뺏어갔던 토지와 노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고요. 특징이자 내용이죠. 2번. 권문세족이 불법으로 차지한 토지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강제로 노비가 된 사람을 양인, 일반 농민이요. 일반 농민으로 해방시켜 주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두 다 형광펜으로 밑줄 쫙쫙 끊고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넘어갈게요. 아이고. 네. 그러면 근데 그래서 이 공민왕의 반원 정책과 개혁 정책은 성공을 했냐? 안타깝게도 공민왕의 개혁 정책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 공민왕의 개혁 정책이 얘들아 성공을 했으면 고려가 멸망하지 않았겠지. 그치? 여러분 알다시피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세워지잖아요. 고려가 망했다는 거는 개혁 정책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실패했냐? 먼저 첫 번째,
첫 번째는 권문세족의 계속된 반발이 있었다. 당시에 공민왕은 이제 막 개혁을 시작했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공민왕을 따르는 개혁적인 세력보다는 공민왕에게 반대하는 권문세족이 훨씬 더 숫자가 많았고 훨씬 더 힘이 셌어요. 그래서 공민왕이 계속해서 개혁을 하려고 하고 반원 정책을 쓰려고 해도 이들의 반발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 그래서 실제로 공민왕도 나는 이 반원 정책을 할 거야, 개혁 정책을 할 거야 라고 하다가 한 3년 하다가 실패하고 또 한 1, 2년 쉬고 또 그 다음에 다시 할 거야 하고 또 한 3년 하다가 실패하고 또 한 1, 2년 쉬고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그렇게 힘든 과정이었다는 거. 그다음 두 번째로는 조선에도 되게 잘못 말했어요. 고려에도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게 홍건적과 왜구의 침략이 있었다는 거. 이 홍건적과 왜구의 침략은 다음 시간에 계속 볼 건데요. 당시에 홍건적이라는 도적이 고려에 쳐들어와서 각지에서 이 홍건적이라는 사람들이 고려에 쳐들어와서 우리가 반원 정책과 개혁 정책을 하는 것보다 이 홍건적의 공격을 막아내는데 급급해졌고요. 또 왜구는 들어봤잖아? 일본 해적들, 걔네 왜구라고 했잖아. 이 왜구 애들도 수시로 고려의 해안가에 약탈을 했기 때문에 이 왜구 애들을 물리쳐내는 게 되게 급한 일이 되는 상황이 많았던 거야. 그래서 개혁 정책을 하다가 이 왜구의 침략을 막아내고 개혁 정책을 하다가 홍건적의 침략을 막아내고 이런 식이 되면서 개혁 정책이 꾸준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공민왕의 개혁 정치는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뭐 또 아시다시피 이제 역사를 많이 아는 친구는 역사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은 이 공민왕과 공민왕의 부인이었던 노국대장 공주도 알고 있죠. 당시 공민왕이 굉장히 많이 사랑했던 부인이었던 노국대장 공주가 죽게 되자 공민왕이 너무 슬퍼지게 된 거야. 자기가 사랑하던 여자가 죽어버린 거지. 그러면서 그 슬픔에 빠져서 공민왕 자체도 개혁에 대한 의지를 상실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자, 오늘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야. 근데 그 밑에 있는 과제 작성하셔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과제까지. 과제 어렵지 않아요. 한 5분이면 끝날 거야. 과제까지 잘 제출해 주세요. 다들 고생했어요. 안녕.